얘야, 이걸 칠순 생신상이라고 준비한 거니? 아니 어른 불러다 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내 참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어머님, 항암 치료도 받으셨으니까 기름진 음식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죽도 몸에 좋다고 해서 마련한 건데요. 평소 드시는 대로 고려해서 해야죠. 이제 회복하고 계신 중인데 병원에서 먹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들어 나섰습니다. 엄마 아팠다가 이제 낫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죽이랑 가벼운 음식들로 준비한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한 거라니까요. 이모부도 얼른 들어오세요. 아들의 이런 태도에 이 씨는 마음속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잠깐 앉았지만 멀뚱히 상을 바라보며 도저히 숟가락을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어제 잠깐 저녁에 집에서 차려 먹었던 밥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얀 플라스틱 용기들이 들쑥날쑥 섞여 있는 칠순 생신상이라니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초라해지는 듯 했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근데 이걸 어떡하지? 나는 그만 가봐야 할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댔습니다. 네?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한 건데 안 드시고 가세요? 입맛이 없어서 많이 먹지는 못하겠다. 손 안 댔으니 뒀다가 니들 또 먹으면 되겠지. 그러니까요. 거 보세요, 어머니. 이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준비한 거죠. 어차피 못 드실 것 같아서요. 병원에서도 어머니 식사하시는 거 제가 계속 봐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낭비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저 나름 신경 써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이 씨는 참 허울 좋은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소화기관에 큰 병을 앓고 고생을 했다지만 두 번 다시 없을 칠순 생일 기분만이라도 눈을 끄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 몇 가지와 간단한 떡 케이크만 있어도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환자를 위한 생일이랍시고 저렇게 죽과 장조림 같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같이 온 손님들까지 환자식을 먹일 필요는 없는데 이건 누가 봐도 다시는 이런 일을 시키지 말라는 무언의 항의와도 같았습니다. 이영선 씨는 올해 71세로 평소 검소한 생활 방식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 아픈 남편을 간병하면서 아껴 쓰다 보니 그 습관이 몸에 배인 탓인지 그 흔한 가족여행도 가보지 못했고 최소한으로 늘 절약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를 간 이후 새로운 가족인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이 씨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절약을 하고 아끼는 시어머니라고 해서 칠순 생신상까지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씨는 어디서 본인이 이렇게 며느리를 착각하게 만든 것인지, 어디서 며느리에게 우습게 보인 것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결혼 후 첫 생일을 맞이했을 무렵에도 이 씨가 너무 과하게 절약을 했던 것일까요? 어머님, 이번에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요? 제주도? 비행기도 타야 하고 여기저기 돈 많이 들지 않겠니?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괜찮아. 어머니, 남편한테 물어보니 어머니와 어디 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함께 가시는 거 어때요? 아이고, 그 돈이면 그냥 여기 어디 가까운데 당일치기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먹거리도 나물 반찬이랑 부침개, 밥을 싸서 가면 되지. 굳이 외식하고 밖에서 돈 쓸 이유가 없지. 결국 제주도를 가려던 여행 계획은 무산되었고 대신 당일치기로 가평 근처에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이 씨는 여행 당일 아침 일찍부터 나물 반찬을 준비하고 정성껏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작은 도시락통에 밥을 싸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하며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해 챙겼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싸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지만 이 씨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이렇게 해가야지 돈도 아끼고 맛도 있지. 밖에서 먹으면 괜히 돈만 낭비야. 그날 가족들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고 차로 관광지만 돌면서 간단히 구경을 한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딱딱하고 정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씨의 이런 부분은 단지 여가 생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 본인뿐만이 아닌 며느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에게 예단과 예물을 생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소한 성격답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했고 며느리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당과 예물은 피차 생략하는 게 어떠니?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보통 결혼 준비 때는 여기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안 그래도 어머니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럼 안 해도 돼. 나도 시집 올 때 검소하게 준비했단다. 그리고 신혼집은 내가 갖고 있는 오래된 빌라를 조금 손봐서 쓰면 어떨까? 새로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부담도 덜고 충분히 편안할 거야. 어머님,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신혼집 문제도 여러모로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둘이 알아본 곳은 터무니없이 비싸서요. 그리하여 아들과 며느리는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대고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8평대의 노후한 빌라였지만 새로 도배도 하고 공사도 하니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도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고요. 이후로도 이 씨는 며느리를 여러 면에서 배려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 씨와 비슷한 또래인 안사돈 부부를 위해서도 나름의 혜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칠순을 겸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부부들이 꽤 있었고 이 씨의 친정언니는 여행사를 다녔기에 며느리의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만하면 꽤 훌륭한 시어머니 아닐까요? 그런데 너무 좋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베푼 대로 다 돌려받을 수는 없나 봅니다. 이 씨의 며느리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 사돈네 칠순이시라면서? 가족끼리 편하게 다녀오시게 내가 좀 도와드릴까? 장소는 호주로 생각하고 있다며? 네, 맞아요, 어머니. 사실 비용이 좀 부담돼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랑 아빠는 처음 해외 나가보시는 거라 기대 많이 하고 계시긴 해요. 내 친정언니가 여행사에 오래 다녔거든. 경비를 꽤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사돈네 좋은 추억 만드셔야지. 이때만 해도 며느리는 이 씨의 배려에 크게 고마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여행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끼리만 가시기엔 적적할 테니 너희 둘도 같이 다녀오면 좋지 않겠니? 어른들 두 분 해외에 처음 나가보시는 건데 가이드도 좋지만 자식 부부가 있으면 든든할 것 같다더라. 네 이모가 얘기해 준 거야. 어머님, 저희까지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야 사돈들도 편히 다녀오시지 않겠니? 부탁해서 너희 둘의 경비도 저렴하게 해줄 수 있게 할 테니 걱정 말아라.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은 부담 없이 사돈 부부와 함께 호주 여행에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척 감사했던지 며느리는 연신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사서 이 씨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 엄마 아빠와 정말 뜻깊은 여행이 되었어요.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족끼리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즐거운 시간 보냈다니 나도 기쁘구나.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칠순 때는 제가 꼭 제대로 모실 거예요. 여행부터 모든 것까지 다 책임지고 잘 준비할게요. 이번에 제가 얼마나 제대로 은혜를 입었는데요. 이건 다 저한테 맡겨달라고 남편한테 몇 번이나 말했어요. 이 씨는 며느리의 호언장담에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고 있을 때만 해도 며느리의 이런 발언이 기특하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뭘 먹어도 음식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불편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걸려 대장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씨는 너무나 놀랐지만 최대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세상에, 엄마 대장암이라고? 몇 기인데? 내 주변의 어른들도 그걸로 고생하셨는데 지금부터 뭘 하면 되는 거지? 어머니, 어떡해요. 저희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 그리고 죄송해요. 이 씨는 가급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간병을 하고 치료비 일부를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저희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저 지금 일 안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 따느라 쉬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며느리의 다짐에 이 씨는 고마운 마음을 느꼈고 이후로 이 씨도 안심하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며느리가 이 씨의 식사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화가 편안한 죽이나 야채 수프, 유동식 등 건강식으로 차려주며 매번 신선한 재료로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는 식사 준비에 소홀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가져온 것은 즉석 죽과 간편식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다소 당황했지만 며느리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충 음식을 놓고 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드시기 괜찮으시죠? 이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일었습니다. 병원 방문도 갈수록 며느리가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며느리가 이 씨의 손을 잡고 함께 병원을 방문해 담당 의사와 소통하며 이 씨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는 점점 동행을 피하기 시작했고 병원에 갈 때마다 핑계를 대며 아들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또한 병실에서 머물 때도 며느리의 태도는 변해갔습니다. 초반에는 이 씨가 머무는 공간의 청결을 철저히 관리해 주었고 침구와 이불도 자주 세탁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는 침구 교체나 먼지 털기조차 귀찮아하며 대충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이 씨가 침구가 눅눅해졌다고 말해도 대충 듣는 듯 했습니다. 아, 침대요.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빨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쓱 말만 던지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씨는 서운했지만 그저 혼자서 조용히 참을 뿐이었습니다. 이 씨가 필요한 물건이나 간단한 부탁을 할 때도 며느리는 점차 대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가 읽고 싶은 책을 부탁하자 며느리는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깜빡 잊어버렸고 며칠 후에도 다른 핑계를 대며 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필요하다고 한 약품이나 간단한 간식거리도 자주 잊어버리거나 나중에 가져오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씨는 속으로 점점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로 내색하지 않았고 단지 속으로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엄마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며느리가 여기를 자주 드나든다고 생각했던지 그쪽에 다 맡겨두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대장암 치료에 있어 드는 비용에 대해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이 부분을 며느리가 굳이 자기가 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걸 아들 며느리에게 다 부담시킬 생각은 없었고 보험 혜택이 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고 정신없는 이 씨를 대신해서 며느리가 오가며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는 동안 새삼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짜증스럽게 묻는 것입니다. 어머님, 보험 어떤 거 드셨는지 하나하나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알아보려고요. 이거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되네요. 그건 일단 그래. 내가 보험사랑 통화해볼게. 일부 보상된다고 말했었는데 이 말에 며느리는 대답을 하지 않고 뭔가 언짢은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애초에 치료비를 내달란 얘기를 한 적도 없었지만 본인이 대장암 선고를 받았을 때 며느리가 먼저 울며 불며 자기네 부부가 부담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막상 돈을 직접 내보니 이런 상황이 싫었던 건지 툭툭 시비를 걸 듯 짜증을 냈습니다. 이제는 표정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사돈이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이 씨는 사실 칠순 여행 준비를 해줄 때에도 전화로만 안사돈의 안부를 들었고 결혼식 이후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돈이랍시고 인사하러 들렸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마스크를 쓰고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한 얼굴로 들어왔고 쾌차하시라면서 오렌지 주스 세트를 건넸습니다. 솔직히 대장암 환자인 이 씨에게 있어 오렌지 주스라니 딱히 적당한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호주 여행을 대폭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는데 당시 인사도 며느리를 통해만 들었고 인사치레 한 번 받은 게 없었습니다. 이날 찾아온 것도 지극히 의례적으로 온 게 느껴졌고 결국 이 오렌지 주스 세트는 병실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돈도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얼른 일어서셔야죠. 그래도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우리 나이에 암은 진짜 골치 아프고 여러모로 다들 고생하니까요. 안사돈은 이런 인사만 간단히 건넸고 몇 마디 주고받지 않고 10분도 채 안 되어 일어섰습니다. 아프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쾌차하세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가 병실 밖으로 나갔고 얼마 넓지도 않은 복도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는 안사돈의 걱정 어린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네 시어머니 저러고 있으니 한창 젊은 나이인 네가 너무 고생이다. 예전 같으면 아픈 시부모 간병은 나이 한참 먹어서 하는 건데 아주 내가 너무 짠해 죽겠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병수발이냐. 그러게 말이야, 엄마. 나는 엄마 아빠 예전에 잠깐 아파서 입원했을 때만 생각했는데 아무리 암 환자라지만 나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괜히 며느리 노릇하겠다고 내가 다 할 것처럼 말해가지고 말이야. 입이 방정이지 뭐. 에그 이거사 그런 말은 뭐하러 했어? 너도 참 미련하다. 그런 말하는 순간 평생 시어머니한테 낚이는 거야. 박서방은 뭐 한다니? 지 엄마 아픈 걸 지가 책임져야지. 몰라. 맨날 야근하고 바빠 죽겠대. 뭐 자기도 엄마 병원비 대려니까 힘들겠지. 아니, 무슨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어머니가 나중에 보험 보상된다고 하지만 그거 달라고 말하기도 너무 쫌생이 같고. 그래도 말해야겠지? 나 그냥 돌려받고 싶어. 왜 말을 못해? 달라고 해. 까짓 거 달라고 해. 신혼집도 다 낡아빠진 거 해줘놓고 이런 건 또 자식 신세 지고 싶대. 이 씨는 여기까지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안사돈의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리며 둘 사이에 오간 대화는 이 씨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칠순 여행을 도와준 것을 떠올리며 며느리 부모에게 도움을 준 기억이 무색해졌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듯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 씨는 그저 잠든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서름이 밀려왔고 대장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서글프지 않았는데 감정이 울렁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로 이 씨는 무사히 암 치료 후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칠순 생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집에 온 지 며칠 안 되어 이 부분으로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칠순생신 때 여행 가시자고 제가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되어서요. 치료 끝내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해외 여행을 가실 수 있겠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집에서 식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씨는 순간 당황스러워졌고 서운함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집에서 간단히 밥이나 먹자꾸나. 움직이는 건 나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멋쩍은 듯 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이모님도 오시는 거예요? 예전 생신 때는 그냥 저희끼리만 조용히 식사했잖아요. 저희 집에서 준비할 거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집이 작기도 하고요. 잘 들어주던 이 씨는 여기서부터는 며느리의 말에 발끈하게 되었습니다. 얘 다른 때도 아니고 이번엔 칠순이잖니. 내가 몸이 이래서 그냥 가족끼리 밥 먹기로 한 거잖아. 내 생일이고 내 가족인 우리 친정언니가 오는 건데 그게 뭐 그리 대수야? 사람 한둘 더 오는 것뿐인데 말이야. 며느리는 갑자기 화를 내는 이 씨 반응에 잠시 당황했는지 주춤하다가 바로 말했습니다. 아내, 저 딱히 나쁘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준비할게요. 이렇게 엉성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맺으니 며느리 역시 억지로 수락하는 듯 보여 이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한눈에 봐도 며느리는 내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자기 친정엄마에게 치료비도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칠순생신도 챙기기 싫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생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도 이 씨는 며느리에게 따로 물어보기도 불편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생일 당일 아들 집으로 오라고 하니 가기는 해야 했습니다. 친정언니와 형부 셋이서 나란히 차를 타고 움직여 도착했고 솔직히 거창한 준비는 바라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어느 정도는 신경 써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이 씨는 생신상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른 뒤를 보고 친정 언니가 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거실에 며느리가 준비해둔 상차림이란 배달된 밀키트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있던 겁니다. 정말 최소한의 준비도 하기 싫었던 것인지 죽과 국 몇 가지, 밑반찬도 전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채였습니다. 게다가 시이모 부부가 올거란 얘기를 듣고 그렇게 귀찮아하더니 수저 세트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아주 급하게 놓아둔 듯한 일회용 젓가락과 일회용 접시, 컵들이 무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대충 봐도 생신 상차림이라기보다는
마치 병원에서 한쪽에 늘어놓고 간단히 한 끼 때우는 식사처럼 보였습니다. 이 씨는 너무나 민망해졌고 뒤이어따라 들어온 친정언니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 조카 며느리, 잠깐만. 이렇게 먹자는 거야? 아니면 지금 뭐를 사온 거야? 이거 어디다 두려고? 네? 어디다 두다니요. 지금 상 이렇게 차려놨으니까 같이 드시면 되죠. 이 씨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라니 상 2개 큰 거 펴놓고 그 위에 일회용 용기들로 가득 찬 상이라니 밑반찬조차 죽집에서 주는 장아찌, 김치 같은 것들이 주르륵 놓여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병원에서 먹는 것과 다를 게 없었던 것입니다. 얘야, 이게 생신상이라고 준비한 거니? 아니 어른 불러다 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내 참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그러나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자기의 노력을 우습게 본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항암 치료도 받으셨으니까 기름진 음식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죽도 몸에 좋다고 해서 마련한 건데 뭐가 이상하신 건지 평소 드시는 대로 고려해서 해야죠. 이제 회복하고 계신 중인데 병원에서 먹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씨는 며느리의 반응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고 친정언니도 조카 며느리의 태도에 크게 놀란 눈빛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옆에 서 있는 형부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도 않고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들어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본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가볍게 넘기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팠다가 이제 낫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죽이랑 가벼운 음식들로 준비한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한 거라니까요. 이모부도 얼른 들어오세요. 아들의 이런 태도에 이 씨는 마음속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못지않게 아들의 저런 무심하고 편향된 태도가 이 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일단 들어와서 잠깐 앉았다가 멀뚱히 상을 바라보며 도저히 숟가락을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어제 잠깐 저녁에 집에서 차려 먹었던 밥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얀 플라스틱 용기들이 들쑥날쑥 섞여 있는 생신상이라니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초라해지는 듯 했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근데 이걸 어떡하지? 나는 그만 가봐야 할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댔습니다. 네?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한 건데 안 드시고 가세요? 이 씨는 속이 상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많이 먹지는 못하겠다. 손 안 댔으니 뒀다가 니들 또 먹으면 되겠지. 그러자 며느리는 옆에서 다시 툴툴거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거 보세요, 어머니. 이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준비한 거죠. 어차피 못 드실 것 같아서요. 병원에서도 어머니 식사하시는 거 제가 계속 봐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낭비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저 나름 신경 써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이 씨는 참 허울 좋은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얘가 나를 갖고 장난을 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여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소화기관에 큰 병을 앓고 고생을 했다지만 2번 다시 없을 칠순생일 기분만이라도 눈을 끄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 몇 가지와 간단한 떡 케이크만 있어도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를 잘 안다면서 설령 이 씨가 못 먹는다고 한들 생일 기념으로 온 다른 식구들은 먹을 수 있으니 충분히 생신 분위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위한 생일이랍시고 저렇게 죽과 장조림 같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같이 온 손님들까지 환자식을 먹일 필요는 없는데 이건 누가 봐도 다시는 이런 일을 시키지 말라는 무언의 항의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언니 부부와 함께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니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그간은 정황이 없어서 시간 내서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렇게 집에 온 2사람을 앞에 두고 이 씨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400만 원이 들어있었고 며느리는 봉투 속 돈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요 근래 내내 우거지상만 쓰고 있더니 지폐를 보자마자 씩 웃으며 표정이 밝아진 것입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니? 400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내 치료비 중 너희가 일부 대신 냈던 거랑 그리고 어제 생신상 차린다고 수고했다고 그거 포함해서 그렇게 넣었다.
와,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다시 돌려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이 씨는 며느리의 반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싱긋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받은 대로 주는 타입이거든. 계산은 확실하게 하는 편이야. 그리고 너 역시 나한테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을 텐데 그 이상으로 품이 많이 들어서 힘들었을 거야. 그렇지? 어딘가 뼈있게 들리는 이 씨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사실 내가 많이 아프고 나서 마음이 많이 무뎌졌거든. 원래 딱딱 계산해서 칼같이 맞추는 타입인데 나도 약해졌던 거지. 너희한테 받은 만큼 이상으로 해주고 싶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너가 나한테 딱딱 계산해서 주는 걸 보니까 다시 생각을 강하게 고쳐먹게 되더라. 며느리는 점점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뭐를 계산하신다는 건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와중에도 버릇없게 말을 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내가 갖고 있는 상가가 있어서 늙음하게 내가 관리할 여력은 안 되고 니들한테 맡겨볼까 했었거든. 그런데 그냥 접었다는 얘기야. 계산은 계산으로 똑같이 맞춰줘야지 않겠니? 너무 과분하다 싶어서 취소하기로 했어.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상가라니? 엄마가 무슨 상가가 있어요? 너도 아는 곳이잖아. 이모네 동네에 있는 코롱 상가 말이야. 너 어릴 때부터 드나들었던 곳. 거기 외할아버지가 네 이모랑 엄마 앞으로 넘겨주신 곳이야. 너 태어나기 전부터. 와, 나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게 우리 거였다고요? 이모부 거가 아니고요? 이모부랑 이모가 맨날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이모 여행사 사무실도 거기 있는 거고. 그래, 엄마랑 이모 반반씩 가지라고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동안은 이모네가 주로 관리했고 나는 간간히 수익만 받아 생활했지. 이모는 이제 나이도 들어서 힘들다고, 그리고 네 사촌 누나 사는 미국에도 얼마간 가 있는다고 하고 그쪽 관리를 맡길 사람을 새로 구했어. 나도 그간은 이모한테 다 맡겼는데 대책이 필요했지.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니 눈치 빠른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모든 맥락을 다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심한 흔들림과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니들 부부한테 맡겨보려고 했어. 며느리 너도 직장 안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고 있고 겸사겸사 좋지 않을까 병원에 있을 때 생각했는데 글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그건 접고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너의 노고를 보답해주는 게 낫겠더라고. 이 상가의 가치가 약 40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더 말하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모분의 가게로만 알고 있었고 이모부가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역시 애초에 상가에 대해 전혀 몰랐던지라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상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 네 아빠가 아파서 병간호를 해야 했기 때문이야. 너를 키우면서 아빠도 신경 쓰고 생계까지 동시에 책임져야 했으니까. 그러면서 또리 분식집에서도 일하고 아마 너도 기억할 거다. 그러면서 그나마 상가 수익 덕분에 이래저래 먹고 살았던 거지. 이 씨는 그 와중에도 알뜰하게 수익을 차곡차곡 모았고 그 돈으로 나중에 지방에 작은 땅을 사서 소규모 건물까지 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여유를 찾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지 않아 남편이 쓰러졌고 혼자 자식을 키워야 했던 두려움은 칠순이 된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와중에 아들은 아직도 어이가 없었던지 며느리가 옆에서 뭐라고 묻자 속삭이며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상가, 엄청 잘 되는 곳이야. 그 동네 아파트 단지에선 이미 유명한 곳이고. 여지껏 몰랐는데 진짜 너무 놀랍네요. 엄마,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아들은 이 씨가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껏 숨겨왔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헌데 여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굳이 상가를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 이 씨에게 깊은 상처가 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6남매 중 막내였고 부모님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챙긴 것은 막내인 이 씨와 바로 위의 친정 언니였으며
상가와 재산을 둘러싼 싸움이 아주 극렬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를 돌보지도 않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막판에 이 부분을 갖고 재판까지 가며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관계는 완전히 끝나다시피 했고 지금까지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는 중입니다. 아들이 어릴 적에는 외삼촌들과 큰이모를 잠깐 본 적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전혀 존재를 모르고 지내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체 검소한 성격인 이 씨는 아들 역시 자기가 살아갈 길을 스스로 찾길 바랬고 상가 얘기는 언젠가 따로 할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이 사실을 굳이 밝힌 이유는 정말 해도 적당히 해야지. 니네 너무 괘씸하더라. 내가 어른을 모실 때에는 이걸로 같은 세대들끼리 계산하고 따지는 것에 그렇게 질렸는데 이제는 아랫사람들한테까지 계산을 당하네. 솔직히 니들 그 칠순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며느리 너도 내내 그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고 우리 언니한테도 함부로 말하더라. 지금도 아주 당연하게 냅다 봉투를 받질 않나. 누가 봐도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서 멈칫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다시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긴 말은 하지 않을게. 이거 딱 하나만 알아둬라. 니들은 아주 중대한 기회를 놓쳤어. 지금도 앞으로도 말이야. 내가 상가 얘기를 꺼낸 건 니네 주려고 적당히 야단치고 주려고 말한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그런 재산이 있고 니들 손에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서야 자신의 성에 없었던 태도와 기회를 놓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을 꾸짖는 이 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이 씨가 자신에게 상가 지분을 물려줄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집에 와서도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전날 이 씨 생신상 준비한답시고 대충 구입했던 그 플라스틱 용기가 아직도 아파트 입구 재활용장에서 보여 며느리의 마음을 더욱 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건물주가 되는 기회를 경솔하게 놓친 자신이 한없이 자책스러웠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생각해보니 신혼집인 빌라에 입주할 무렵 며느리는 이 씨에게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여기 숙박업소로 개조해서 손님들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사업들 많이 하거든요. 그때 시어머니인 이 씨는 깜짝 놀라며 칭찬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 사업도 있구나. 역시 젊은 사람들이 참 영리하네. 그래, 뭐든 열심히 해보면 좋지. 과거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고 며느리는 계속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행동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어떻게든 이 씨에게 잘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틈틈이 반찬거리나 건강식품을 보냈습니다. 항암 후에 더 신경 많이 쓰셔야 한다고 들어서요. 제가 날짜도 다 체크하고 있어요. 어머니,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혹시 병원 들리실 때 말씀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날에도 더 정성스럽게 작은 선물들을 챙겨 보냈습니다. 가끔은 직접 집을 방문해 이 씨의 집안일을 돕겠다며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며느리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아주 건조하게 고맙다는 짧은 대답만 건넬 뿐 그 이상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와도 이 씨는 오히려 담담한 태도로 받아들이기만 했고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태도에 매일같이 불안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침울한 얼굴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이런 말을 전한 것이죠. 여보, 엄마가 상가 관리인을 새로 구하셨다네. 진짜 허무하다. 우리 엄마도 가만 보면 진짜 끊고 맺는 거 대단해.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니까. 새로운 관리인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있잖아. 아들 부부가 여기 있는데 왜? 아들은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몰라. 나도 이모한테 들었어. 엄마 기분 좀 돌려보려고 이모한테 살짝 떠봤는데 엄마가 벌써 구인 공고 같은 걸 내서 사람을 구했다지 뭐야. 심지어 우리 또래 웬 젊은 애기 엄마래.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이 씨가 사람 좋아 보이고 우유부단해 보이는 자기의 시어머니가 진짜로 그렇게 강력하게 일을 진행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선물 드리고 달래드리면 다시 슬금슬금 상가 얘기를 꺼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을 구해버렸다니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보수도 꽤 준다고 하시더라. 월 400만 원 정도 된다나 봐. 상가 수익도 만만치 않은 곳이고 추가로 나눠서 사람 더 구할 건가 봐. 아, 진짜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엄마가 독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데 엄마 저렇게 정하고 밀고 나가면 생각 안 바꿔. 나도 괜히 이모한테 전화해서 혼났어. 꿈 깨라고. 아들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속이 상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상가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보려는 야망을 뒤늦게 품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며느리 또래의 젊은 애기 엄마라니 더 질투심과 배신감이 들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타는 듯한 속을 끌어안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간 바로 옆에 이런 황금 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이 성의 없이 행동하고 경솔한 말과 태도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치료비와 그까짓 생신상 준비에 돈을 아꼈는데 돈 400만 원 본전 챙기려고 40억짜리 상가 가치를 날려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안사돈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야? 진짜야? 얘 좀 봐. 이런 미련한 걸 다 봤나? 세상에. 아니, 네 시어머니가 그런 건물을 갖고 계신 줄 알았으면 나라도 직접 병수발 들었지. 이걸 왜 이제 알아가지고, 아이고, 배야. 내가 다 아프다, 진짜. 그 뒤로 며느리와 아들 사이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이 소식은 이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싸우고 있다는 말에 이 씨는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내 그들의 갈등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가 얘기를 듣고 딱히 달라지고 뭐가 바뀌길 바라지도 않았지만 저렇게 싸우고 있는 꼴이라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이 씨는 자신을 위해 칠순을 기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을 활용해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재산 문제로 남매들 간에 겪었던 갈등의 상처 속에서도 검소하게 지내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에 있는 조카를 만나기 위해 언니의 여행사를 통해 난생 처음 해외 여행 예약도 끝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 이 씨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느꼈습니다.